지난주 연방이민국의 영주권 관련 새 지침 이후 한인사회에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민 변호사와 함께 해당 지침의 의도와 방향을 짚어봤습니다.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뉴욕과 워싱턴 DC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전사 장병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23일 저녁 백악관 바로 옆에서 또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백악관 안에 있던 트럼프 대통령은 무사했고 총격 용의자는 숨졌습니다. 뉴저지 아이스 구금 시설 앞 반 아이스 시위가 격해지면서 현장을 찾았던 한인 앤디 김 연방상원의원도 최루액을 맞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1년 사이 약 400만 명 줄었습니다. 강경한 이민 정책과 관세 갈등, 중동 긴장 등이 겹친 결과로 분석됩니다. 뉴욕시 노조들이 잇따라 대규모 임금 인상안을 타결하고 있습니다. 호텔 객실 청소원의 연봉이 10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정기 건강 및 치과 검진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비즈니스도 이제 스마트하게 더 빠르고 더 편리해진 한미 디지털 뱅킹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신영주입니다. 영주권 새 지침 이후 한인 사회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안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른바 신분 조정 대상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무조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느냐는 불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 전문가들은 전원 본국행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관련 내용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지난 22일 영주권 심사와 관련한 새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미국 안에서 영주권을 받는 절차, 이른바 신분 조정을 더 엄격하게 심사하겠다는 겁니다. 학생 비자나 관광 비자, 단기 취업 비자 등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뒤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본국의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한 절차를 우선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때문에 한인 사회에서는 누구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지침이 미국 내 신분 조정을 전면 금지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일단 돌려보낸다는 지침은 아닙니다. 법에서 일단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설명해 놨기 때문에 그 자격에 맞는 사람은 영주권 신청이 가능을 합니다. 그런데 영주권 심사를 할 때 이 사람이 왜 굳이 미국에 남아서 영주권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게 되는 건데요. 기본적인 입장은 모든 사람들이 본국에 돌아가서 영주권을 신청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케이스마다 심사를 하면서 미국에 있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는 승인을 한다는 정책입니다. 즉, 모든 신청자가 무조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심사 기준은 훨씬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민국은 앞으로 신청자가 왜 미국에 남아 영주권을 받아야 하는지 케이스별로 더 엄격하게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오버스테이, 무허가 취업, 과거 이민 기록상 불리한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본국의 영사관 절차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입국 목적에 맞게 신분을 유지했고 가족관계와 고용기록, 세금 납부, 지역사회 활동 등 긍정적인 자료를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면 미국 안에서 승인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조금이라도 안 좋은 기록이 있다면 특히나 신분 오버스테이 또는 허락 없는 employment 그리고 또는 이전 이민 기록에서 안 좋은 자료들이 발견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본국으로 되돌려 보내서 심사를 받게끔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서도 미국에 입국을 해서 본인이 입국한 취지에 맞게 잘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이 미국에 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한다면 영주권 심사에서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지침은 법 개정이 아니라 이민국 심사관들에게 내려진 내부 가이드라인 성격입니다. 따라서 이민국이 모든 신분 조정 신청자를 일률적으로 본국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지만 심사관의 재량권을 더 엄격하게 행사하려는 의도는 분명해 보입니다. 발표된 정책을 보면요. 맨 마지막 페이지에 이 정책은 이민국 직원이 본인이 하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가이드라인일 뿐이다라고 적어놨어요. 그렇게 적어놓은 이유는
만약에 이 정책이 가이드라인을 넘어서 법적 효력이 있는 정책이 된다고 한다면 소송이 걸려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소송을 피해가기 위해서 이민국 직원에게 내리는 가이드라인 뿐이다라는 포장을 하고 있는 게 이번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국도 모든 것을 일률적으로 영주권 심사를 대사관으로 보내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서도 이민국이 그런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그쪽으로 가게끔 행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가 보입니다. 새 지침 이후 진행 중인 영주권 케이스에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족관계, 체류기간, 영어 능력, 세금 납부, 고용기록, 봉사활동 등이 더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앞으로는 신청 자격뿐 아니라 왜 미국 안에서 신분 조정을 받아야 하는지를 자료로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해졌습니다. 백 변호사는 발표일 기준으로 심사 중인 케이스와 앞으로 제출되는 케이스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민국이 본인 케이스에 좀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을 하고 이민국을 설득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고요. 이민국에게 할당된 재량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안 좋게 행사를 해서 거절됐다. 이렇게 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그 신청자가 어디에 항소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준비를 잘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은 이민국을 설득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미국 안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길은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 길을 통과하기 위해 더 많은 설명과 증명이 필요해졌습니다. 영주권을 신청 중이거나 준비 중이라면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미리 정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뉴욕과 워싱턴 DC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전사 장병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전사자들을 기렸고 뉴욕에서는 브루클린 퍼레이드와 인트레피트 박물관 추모식 등이 이어지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희생자들의 헌신을 기렸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미 전역에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장병들을 기리는 추모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무명 용사의 묘에 헌화하고 전사 장병들을 추모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JD 벤스 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념연설에서 최근 이란 관련 군사작전 과정에서 숨진 미군 장병 13명을 언급하며 그들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는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며 강경한 대이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이라크에서 공중급유기 추락 사고로 숨진 아리아나 사비노 대위 유가족을 직접 언급하며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뉴욕에서도 다양한 메모리얼데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브루클린 베이리지에서는 159년 전통의 연례 메모리얼데이 퍼레이드가 진행됐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과 참전용사, 군 가족들이 거리로 나와 전사자들을 추모했습니다. 행사에서는 21발 예포와 헌화식, 백파이프 연주 등이 이어졌습니다. 이라크전에서 아들을 잃었다는 한 참가자는 메모리얼 데이는 단순히 바베큐를 하는 휴일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목숨을 희생한 사람들을 기억하는 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걸프전 참전용사 가족들은 군 복무가 가족 구성원 한 명의 희생이 아니라 모두의 희생을 요구한다고 강조하며 전사자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맨해튼 허드슨강 인근에 위치한 인트레피드 박물관에서도 대규모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600명 이상의 참전용사와 현역 군인, 군 가족과 시민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국기 개양과 허드슨강 헌화식이 진행됐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한 뜻깊은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 23일 저녁 백악관 바로 옆에서 또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검문소에 접근한 21세 남성이 총기를 발사한 뒤 비밀 경호국 요원들의 대응 사격에 숨졌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안에 있었지만 무사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대통령과 가족, 참모들을 겨냥한 암살 시도로 규정했습니다. 백악관 바로 옆 검문소에서 총성이 울린 건 지난 23일 오후 6시쯤입니다. 미 비밀 경호국 시크릿 서비스에 따르면 한 남성이 워싱턴 DC 17번가와 펜실베이니아 애비뉴 인근 검문소에 접근했습니다.
이 남성은 가방에서 총기를 꺼내 발사했고 경호 요원들이 즉각 대응 사격에 나섰습니다. 용의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P통신은 용의자가 메릴랜드 출신 21세 남성 나시르 베스트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비밀 경호국은 당시 백악관 안에 있던 트럼프 대통령은 무사했으며 경호 요원 가운데 부상자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행인 한 명이 총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고 중상이지만 안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신들은 용의자가 과거에도 백악관 접근을 시도한 전력이 있어 당국에 알려진 인물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법무부는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이번 총격을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 참모들을 겨냥한 암살 시도로 규정했습니다. 다만 용의자가 실제로 대통령을 노렸는지 정치적 동기가 있었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또 백악관의 대규모 행사가 임시 천막에서 열릴 경우 총격과 드론, 화학물질 위협에 취약하다며 현재 추진 중인 백악관 연회장 공사가 국가안보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연방지방법원은 의회 승인 없이 백악관을 개조할 권한이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항소법원이 공사 중단 명령을 일시 정지하면서 현재 공사는 진행 중입니다. 이번 총격은 백악관 인근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한 보안 사건들과 맞물려 더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머무는 장소 바로 가까이에서 총격이 벌어지면서 백악관 보안 체계와 정치적 긴장 그리고 공공시설 안전 문제까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뉴저지 뉴요크 아이스 구금 시설인 딜레이니 홀 앞에서 열린 반아이스 시위 현장에서 시위대와 아이스 요원 간의 충돌이 격화됐습니다. 구금자들의 열악한 구금 환경을 규탄하는 시위대와 아이스 요원들이 충돌했고 시위 현장을 찾은 한국계 앤디 김 연방 상원의원도 얼굴에 체류액을 맞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앤디 김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 정책을 비판하며 딜레이니 홀은 실패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뉴워크에 위치한 연방 이민 구금 시설 딜레이니 홀 앞에서 반아이스 시위가 이어지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시위는 시설 내 수감자들이 열악한 환경과 의료 서비스 부족을 이유로 단식에 돌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현재 약 300명의 이민자가 수용된 것으로 알려진 딜레이니 홀은 지난해 개소한 민간 운영 구금시설로 최대 10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하지만 개소 이후 과밀 수용과 비인도적 처우 논란이 지속돼 왔습니다.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앤디 김 연방 상원의원과 미키 셰릴 뉴저지 주지사 등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스 요원들과 시위대가 대치하며 최루액과 페퍼볼이 사용됐고 앤디 김 의원도 최루액에 노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영상에는 김 의원이 눈을 세척받는 모습이 소셜미디어에 확산됐습니다. 김 의원은 SNS를 통해 적법 절차의 부재와 열악한 환경을 직접 목격했다며 아이스가 장갑차와 무장 요원을 투입해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딜레이니 홀은 실패한 시설이며 폐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시위대는 아이스가 페퍼 스프레이와 고무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국토안보부는 시설과 공공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물리력만 사용했다며 시위대 중 누구도 페퍼볼에 직접 맞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측은 민주당 정치인들의 방문을 두고 정치적 쇼라고 비판했으며 단식 농성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 진행 중인 단식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반면 이민자 인권단체들은 수감자들이 면회 제한과 강제 이송 위협에 놓여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뉴저지 민주당 역시 시설 폐쇄와 추가 구금시설 설립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1년 사이 약 400만 명 줄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빼면 최근 20년 사이 가장 큰 감소폭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 관광산업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미 여행협회 US 트래블에 따르면 2025년 미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약 6,840만 명, 전년보다 5.5%, 약 400만 명 줄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빼면 최근 20년 사이 가장 큰 감소폭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전 세계 해외 여행객은 8천만 명 늘었습니다. 여행객들이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라 미국 대신 다른 나라를 선택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지출 감소도 뚜렷합니다. 세계여행관광협회에 따르면 미국 내 외국인 관광객 지출은 1,760억 달러로 전년보다 4.6% 줄었습니다.
호텔과 식당, 항공, 쇼핑, 지역 일자리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규모입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캐나다에서 나타났습니다. 미 여행협회는 2025년 미국 방문객 감소가 주로 캐나다 관광객이 줄어든 데서 비롯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관광 분석업체 튜얼리즘 이코노믹스도 캐나다인의 미국 방문과 육로 국경 이동이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휴대전화 이동 데이터 분석에서는 캐나다인의 미국 주요 도시 방문이 최대 40%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과 관세 갈등, 강화된 국경 단속 분위기, 그리고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외국인 여행객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미국이 불안정하고 분열된 나라처럼 보인다는 인식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감소가 단순한 관광업 침체를 넘어 미국의 이미지, 즉 소프트 파워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미 여행협회는 2026년 국제 방문객이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팬데믹 이전 수준의 완전한 회복은 2029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과 2028년 LA 올림픽이라는 대형 이벤트를 앞둔 미국이 잃어버린 관광객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뉴욕시 주요 노조들이 고물가 속에 잇따라 대규모 임금 인상안을 타결하고 있습니다. 호텔 객실 청소원의 연봉이 계약 기간 중 10만 달러를 넘는 수준까지 오를 전망이고 철도와 건물 노동자들도 처우 개선을 확보했습니다. 생활비 상승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라는 평가와 함께 인건비 부담이 소비자 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 노동계가 고물가 속에 잇따라 대규모 임금 인상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시 호텔업계와 호텔 개입노조, 호텔앤드 게이밍 트레이즈 카운슬이 8년짜리 새 노동계약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노조 100년 역사상 가장 큰 폭의 인상으로 평가됩니다. 이 계약은 호텔 250여 곳, 노동자 약 3만여 명에게 적용되며 임금은 계약 기간 평균 50% 넘게 오릅니다. 현재 시간당 40달러 안팎인 청소원 임금은 2034년까지 61달러 이상으로 오릅니다. 여기에 초과 근무와 복리 후생을 더하면 계약 6년 차에 연간 보상이 10만 달러를 넘어섭니다. 노조는 이번 합의가 2026년 월드컵을 앞두고 파업 가능성을 피하면서도 뉴욕의 높은 생활비를 반영한 성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LIRR 노조도 사흘간 이어진 파업 끝에 임금 인상안에 합의했습니다. 합의안에는 2023년과 2024년 각각 3%, 2025년 3.5%, 2026년 4.5% 임금 인상과 3,000달러 일시금이 포함됐습니다. 아파트 도어맨과 포터, 수포 등으로 구성된 32BJ 건물 노동자들도 지난달 파업 직전 새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에는 4년간 시간당 4달러 50센트 인상, 연금 개선, 가족 건강보험 유지가 포함되었습니다. 노조 측은 뉴욕의 주거비와 육아비, 식료품 가격이 치솟는 상황에서 필수 노동자들의 생계를 지키기 위한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경영계는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호텔업계는 팬데믹 이후 회복이 아직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건비가 크게 늘었다고 우려합니다. 일부에서는 인건비 상승이 호텔 숙박비와 관리비 등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메릴랜드주 월터 리드 국립군사의료센터를 찾아 정기 건강 및 치과 검진을 받았습니다. 워싱턴으로 복귀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상으로 확인됐다며 자신을 향해 꾸준히 제기돼 왔던 건강 이상설을 거듭 일축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월터 리드 국립군사의료센터를 방문해 정기 건강검진과 치과검진을 받고 백악관으로 복귀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방문을 정기적인 연례 건강검진이라고 설명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방금 6개월 주기 건강검진을 마쳤다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14일 생일을 지나면 80세가 되며 취임 당시 미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으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트럼프의 건강 상태와 직무 수행 능력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년여 동안 월터 리드를 3차례 방문해 건강검진과 추가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4월 첫 검진 이후 6개월 만인 작년 10월에도 추가 검진을 받았고 오늘 방문까지 임기 들어 3번째 방문입니다.
앞서 공개된 4월 검진 결과에서 백악관 주치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심장, 폐, 신경 기능 등 전반적인 신체 기능에서 우수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체중 변화와 함께 일부 대장 질환이 확인됐고 이후 추가적인 건강관리 권고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리 부종 증상이 확인되면서 정밀 검진이 진행됐고 의료진은 이를 만성 정맥부전으로 진단했습니다. 이 질환은 혈액순환 기능 저하로 발생하는 흔한 혈관 질환이라는 설명입니다. 당시 손등에 나타난 멍자국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의료진은 잦은 악수와 아스피린 복용에 따른 일반적인 부작용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복되는 건강 이상설에 대해 과도한 정치적 해석이라고 반박해왔습니다. 백악관 역시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 대통령직 수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건강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으로 인한 건강 문제와 함께 인지 능력에 대한 정치적 논쟁까지 이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그룹 항공사들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기내 와이파이에 도입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장거리 노선에 투입되는 보잉 777-300ER과 에어버스 A360-900 기종부터 우선 적용할 예정입니다. 서비스는 이르면 올해 3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스타링크는 기존 기내 인터넷보다 속도가 빠르고 지연 시간이 짧아 기내에서도 동영상 스트리밍이나 화상회의 등이 가능한 수준의 연결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심은 요금 정책입니다. 현재 대한항공은 일부 기종에서 유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해외 주요 항공사들이 기내 인터넷 무료화를 확대하고 있어 대한항공도 무료 제공 여부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요금 정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미 법원에서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이른바 셀프 소송이 늘면서 사법 시스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챗GPT와 클로드 같은 생성형 AI가 소송장 작성과 판례 검색에 활용되면서 일반인들도 전문적 형식의 법률 문서를 쉽게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수감자의 셀프 소송 비율은 5년 전 전체 민사 사건의 11%에서 지난해 16.8%로 늘었습니다. AI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송 문서도 지난해 전체 셀프 소송의 18%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제는 허위 판례나 부정확한 법률 주장이 포함된 서류까지 제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판사들은 수백 쪽 분량의 서류가 쏟아지면서 법원 업무가 과부하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AI가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사법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저지 예비선거 조기 투표가 오늘인 26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뉴저지 유권자들은 오는 31일까지 지정된 조기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올해 뉴저지 예비선거일은 6월 2일입니다. 우편 투표를 원하는 유권자는 오늘까지 우편 투표용지를 신청해야 하며 우편 투표용지는 선거일인 6월 2일 오후 8시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히거나 보안 투표함에 제출돼야 합니다. 뉴저지는 폐쇄형 예비선거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민주당 또는 공화당 경선에 참여하려면 해당 정당 유권자로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무소속 유권자는 투표 시 정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기 투표소 위치는 뉴저지 선거관리국 웹사이트에서 카운티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 건국 250주년을 맞는 올해 7월 4일 워싱턴 DC에서 역대급 규모의 독립기념일 불꽃놀이가 추진됩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불꽃놀이 주관업체 파이로테크니콘은 약 40분 동안 86만 발의 폭죽을 쏘아 올릴 예정입니다. 이는 예년 워싱턴 DC 독립기념일 불꽃놀이에 사용되던 17,000에서 2만 발 수준과 비교하면 발사수 기준 40배에서 50배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현재 기네스 기록은 2016년 필리핀 마닐라 새해 행사에서 사용된 80만 9천 발로 올해 행사가 이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폭죽은 링컨 기념관 앞의 수경시설과 웨스트 포토맥 공원, 포토맥강 바지선 등에서 발사될 예정입니다. 다만 초대형 불꽃놀이가 대기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난 2019년에도 불꽃 연기가 낮은 대기층에 갇히면서 관람객들이 눈 따가움과 기침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비즈니스도 이제 스마트하게 더 빠르고 더 편리해진 한미 디지털 뱅킹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5월 26일 화요일에 함께한 KBTV 뉴스9을 모두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